오늘의 주제입니다. SVB 사태, 위기인가 기회인가? 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 얘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증시 분위기가 영 좀 불안합니다. 특히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SVB 사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인해서 뭐 대혼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코스피가 이 120선이죠. 2% 밀리면서 간신히 좀 걸쳐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3%가 넘게 빠져버립니다. 외국인들 뭐 쭉쭉 나가면서 올 들어 최대 낙폭을 보여주는 증시의 모습, 충격적인 화요일인데 이 SVB 사태 자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VB 사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위기감도 조성이 되는 것 같던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국채금리 상승, 계속 국채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년물 금리의 신고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 신규 취업 청구 건수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 확대를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이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SVB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 그것도 가파른 금리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나 좀 빨랐다라는 거. 근래 금리 상승의 속도가 빨랐던 사례는 네.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네. 2004년부터 2006년간 금리를 1%에서 5%까지 올렸죠. 그때도 정말 가파르게 올렸군요. 2년간 그 정도 올렸습니다. 한데 지금은 불과 1년 만에 500bp, 네. 제로 금리 수준에서 지금 500bp 수준까지 금리를 올렸죠.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04년에서 6년 1에서 5% 올린 것도 굉장히 빠른데, 그렇죠. 그 시기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일이 좀처럼 없잖아요. 네. 물론 그 코로나 사태에 의한 막대한 유동성을 푼 것에 대한 부작용이겠죠. 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때 왜 이런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나? 지금 이 재무부라든가 네. 연준이라든가 다 금융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2004년, 2006년, 200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과거 같지만 네. 이게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대공황 시절을 지금 겪어본 플레이어들은 뭐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금융위기를 겪어본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금융위기를 봤을 때 터지고 나서 또는 이게 연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었을 때 들어가는 돈이 1,000조라면 네. 터지기 이전에 또는 초기에 네. 막는다면 100조에 또는 10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차라리 일찌감치 그렇죠. 마구 풀어서 네. 잡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아낄 수 있다는 그렇죠. 판단. 터지고 나면 이게 연쇄적으로 뭐 뱅크런이나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돼 버리면 뭐 10배, 100배도 못 막기 때문에 그때 뭐 줄도산 아니었습니까? 빠르게 움직였던, 네. 코로나 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이유 또한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수하지 않은 네. 모기지 채권 그리고 모기지 대출이었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낮은. 그렇죠. 시용도가 낮은.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파생시켜서 만든 것들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이었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과하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기도 했고, 레버리지도 부동산. 근데 지금의 SVB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우량 자산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네. 국채. 맞아요. 국채였어요. 미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 국채 금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사실상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그렇죠. 투자했던 거죠.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국채 같은 경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가격은 변동하겠지만 그 금리, 들어갔던 금리에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고 만기에 원금이 나오게 되죠. 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에 가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기 이전에 이 자금의 회수,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네. 그리고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m에 따라서 네. 회수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해 줘야 되는데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빨리 오르니까 기업들도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못 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채를 이제 팔아야 되는 네. 사태가 발생됐던 거죠. 그러니까 보유했던 미실현 손해가 실현 손해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네. 이게 뱅크론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뱅크론 사태라고 하면 은행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맞아요. 네, 제가 그 동양 사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예. 동양 사태 지금 유안타 증권이죠. 네. 동양 사태 때 제가 그 뭐 직장에 있었는데 그때도 번호표 뽑고 뭐 그 예수금 찾아가시고 그런 네네.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번호표 없이 그냥 실리콘밸리니까 인터넷 뱅킹만으로도 다 출금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체 자산의 15% 20%가 일순간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언급드리고자 하는 건 SVB가 어리석은 또는 탐욕스러운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국채 금리의 상승에 의한 네. 이 사태로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SVB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는 금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빅스라고 하면 공포지수. S&P 500 그러니까 옵션의 변동성, 네. 주식의 변동성을 빅스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리고 채권의 변동성을 무브라고 일컫는데 예, 예. 무브가 빅스의 변동성을 앞서서 선행하는 무브가 먼저 튀고 네. 그다음 빅스가 튀고 무브가 가라앉고 빅스가 가라앉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금리가 튀는 건 금리가 다시 내려가서 시장에 맞춰지든 또는 주식시장이 내려와서 금리에 맞춰질 것이다라고 내려봤는데 예. 결국 something break 뭐가 터져서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작년에도 뭐 기자들이나 뭐 닉 기자라든가 뭐 이런 연준에 관련된 분들이 네. 언제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요? something break 뭔가 터질 때까지 뭔가 깨질 때까지 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깨진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깨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SVB가 얼마나 뱅크런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전이가 될지는 사실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저도 그냥 뉴스 플로우를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지. 예. 근데 결국 과도한 긴축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러한 그 썸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이렇게 그 눌리는 과정 그리고 뭐가 조금씩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만약 대응이 빠르지 않다라면 또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유동성 회수를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선제적인 조건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게 네. 전제 조건이겠죠. 그럼 여기서 미국, 유럽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식을 제외하고 네. 조금 하이힐드 채권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꺼내 들어봅니다. 예. 유로와 유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예. 저의 주식 심화론을 꾸준히 같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트가 익숙하실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로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때 7%였나 8%, 6에서 8%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그 수준보다 못 뛰어넘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 CS가 파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제가 매주마다 이 차트를 들고 나왔었어요. 네네네. 매주마다 이게 코로나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락으로 자리 잡는다라면 뭐 괜찮습니다. 마치 작년 4분기에 레고랜드처럼 아, 네네네. 그때 계속 이 차트를 들고 나왔었는데 쌍봉을 그리되 코로나 고점보다 낮은 쌍봉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도 그 작년에는 유로화 스프레드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그래서 1달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갔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유로화 스프레드가 튀냐 안 튀냐. 뭐 아직까지는 차트를 보시다시피 가장 오른쪽에 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물론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튀어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점.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러 또한 예.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달러를 스마일 커브라고 하죠. 왜 스마일 커브라고 하면 이렇게 웃는 모습, 이렇게 네. U자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이 Y축을 그 달러 강세라고 두고요. 예. X축을 경기라고 둔다면 양극단이 스마일처럼 올라간다라는 건 예. 달러는 경기가 좋을 때, 미국 경기가 좋을 때 강세가 되고 네. 글로벌 경기가 나쁠 때 안전자산을 찾기 때문에 강세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보고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그럼 적당할 때 미국 금리나 글로벌 금리가 적당할 때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번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를 파악할 때 채권과 환율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스마일 커브 중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죠. 네. 너무 이게 안전 자산으로 간다면 달러가 급등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깨진다고 보더라도 달러가 급등할 텐데 네. 지금 스마일 커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까지의 이런 뭐 레고랜드라든가 네. CS 그리고 뭐 중국의 뭐 그 사태는 부동산,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면서 네.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브레이크였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SVB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서 발생된 너무 한복판에서. 네, 발생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복잡하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건 지나고 나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달러가 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본다라고 보고 이후에 주식시장은 이제 이후에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예. 금리 인상에 더 저는 민감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VB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속도, 정말 1년 동안 금리를 미국에서 연준에서 정말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정말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했던 SVB에서 지금 기업들이 회수해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된 이런 경위를 좀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혼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꾸준히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역시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전략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존장님? 시스템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채권과 환율 시장에서는 괜찮다. 이게 앞선 그 소결론이고요. 예.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 금리가 4.5에서 4.75죠. 그러니까 네. 4.75라고 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4.75가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뭐 70% 수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25bp,
6월 달에 25bp, 그럼 상반기에만 100bp, 네. 1%를 올릴 가능성으로 프라이스되고 있었죠.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4.75였으니까 상반기에 5.75 네. 정도까지 내다봤던 거고, 만약 3월 달에 50bp가 아닌 25bp를 올렸다고 본다면 네. 5.75가 아니라 상반기의 최종 금리는 5.5% 정도로 시장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겠죠. 예. 5.5에서 5.75 정도. 그러니까 분명한 건 부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프라이싱된 5.5에서 5.75 정도의 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네. 기대금리가 내려간다면 이는 저는 시장의 충분한 호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0%, 네. 그리고 동결 가능성도 발생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인하를 한다면 예. 악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구나를 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하 얘기 나오는 건 예. 조금 좀 그럼 네네 적당히 너무 간 거다. 네네 그렇다고 생각되고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사실 이런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수요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예. 부의 그 자산 효과를 꺼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시장이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이 뭐 그닥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게다가 그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점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아, 네. 진한 파란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잡 포지셔닝,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래로 아래로 네모 꺾여 박스,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 그 막대 차트 같은 예, 경우에는 이 러셀 3000 그 기업 담당자들, 인사 담당자들에게 네.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타이트한가요? 이 노동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가요?를 물었을 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대가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죠. 그러게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들다. 고용 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건데 예. 지금 빨간색 막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노동 시장에서 구하려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좀 거죠. 여유로워졌다는 거네요. 뭐 최근 빅테크 업체들의 해고를 본다면 아, 예.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장 또한 둔화가 될 것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는 경기의 둔화라고 한다면 분명 이 기준금리, 최종금리를 높일 만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예. 낮출 만한 이벤트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뭔가 이제 터진 것 플러스 경기 자체가 이제 금리 전망을 낮출 수 있는. 네. 그럼 어떻게 되었든 다시 유동성 장소로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한 가지, 두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뭐 그건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예. 인플레이션을 잡은 건 맞냐? 만약 금리를 낮추다가 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어떡하냐? 네, 네. 다시 그럼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물가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발표가 되죠. 아주 중요한 정말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YOY로 6%에서 6.1%, 예. 그리고 전망을. 예, MOM으로 0.4%를 예. 보고 있는데 부합만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니면 5%, 5.9%만 네. 보더라도 어허. 이는 저는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줬죠.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좋다. 오늘 발표될 이제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네. 분명 이제 정책의 카드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SVB로 너무 많은 뉴스들, 그리고 너무 많은 우려감,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사태는 작년에 그 하일드가 높아졌어요. CS 사태 때. 그리고
홍다 사태 때 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과도한 우려감은 뭐 레버리지는 위험하겠지만 예. 과도한 우려감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채권이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오늘 많이 빠지긴 하지만 저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라고 한다면 기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말 두려운 국면 속에 이건 지점장의 좀 긍정적인 해석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도 한번 돌아봤고요. 앞으로의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이 고용과 물가 지표 이런 전망들을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리 인상, 그 긴축의 우려감은 조금 더 낮추어도 되지 않을까. SVB 사태로 인한 이 과도한 우려감을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오늘 SVB 사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하자면 기회로 보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 이쪽으로 무게감도 실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SVB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인 종목 조금 정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늘 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꼽아주신 이유 먼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네. 항상 그 좀 어리석은 투자자들의 표본 네. 시장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이런 시기가 정말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다 덮어두고 공부 안 해. 네. 시장 안 봐. 포기.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비싼 시기에 남들 다 산 이후에 내가 뒤늦게 공부하고 사게 되거든요. 매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못 팔고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놓치면 안 되고 오히려 예. 스터디하는데 크게 돈 들지 않고 내 투자의 비용이 들어가진 않죠. 많이 들어가진 않죠. 네네. 리스크가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화두는 2차 전지. 네. 이건 뭐 부인할 수 누구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건 뭐 시장이 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옳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이익과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얼마나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데이터들을. 차트로 보자가 아니라 예. 차트로 보고 주식 상승률로만 보면 오늘 5% 10% 오르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5% 10% 빠지면 이 회사가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시장에서 가지면 안 될 행동 네. 패턴인데 저도 최근에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그 수치를 발견했어요. 뭐죠? 먼저 에코프로 BM. 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0조입니다. 20조. 20조. 네. 올해 예상 PER이 48배입니다. 48배.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0.6조. 6천억 원. 0.6조. 6천억 원이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예. 결국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중에 가장 핵심인 이제 양극재 그렇죠. 업체이죠. 근데 이걸 만로 셀을 만드는데 네.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뭐 엔솔, SDI 그리고 SK온인데 네. 에코프로 BM이 20조인데 네. 셀을 만드는 회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5조입니다. 이거 약간 갸우뚱하지 않나요?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은 너무 싸다는 거죠. 네.
올해 에코프로 BM이 0.6조. 물론 내년, 내후년에는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올해 0.6조, 6천억 버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영업이 2.8조입니다. 거의 뭐 4-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작죠. 예. SK 이노베이션의 PER은 12배. 근데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은 화학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학 부분을 제외한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이걸 전 S-오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S-오일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2.5조예요. 2.5조. 네. S-오일도 정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도 정유 화학 부분이 있죠. 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2.8조인데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분명 여기에는 SK온의 적자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의 화학 정유 부분은 S-오일 비해서 이익이 높겠죠. 네. 적자를 합친 부분이 2.8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적어도 S-오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정유나 화학 부분의 이익이 S-오일에 비해서 낮을 필요는 없죠. 네네. 자, 그럼 S-오일의 그 시가총액이 9조입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의 화학과 정유의 시가총액을 대략적으로 네. 9조를 준다면 네. SK온의 가치는 지금 6조 원, 6조. 6조 원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네. 에코프로 BM 20조에 비해서 6조 원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걸 다시 셀업체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과 미래의 수주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 수주 그렇습니까? 잔고는 비슷해요. 예. 그런데 SK온이 6조 밸류를 받고 있는데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29조. 갑자기 단위가 시가총액. 확 네. 달라지네요. PER 84배죠. 예.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2.2조입니다. 아. 미래 그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SDI가 오히려 SK온에 비해 작습니다. 근데 SDI 또한 49조. 예. SK온이 그럼 왜 이렇게 5조, 6조 정도로 밸류를 낮게 받고 있는가? 적자이기 때문에. 네. 적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SDI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사업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를 많이 받는데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적자기 때문에 낮은 시가총액을 부여받고 있는 거죠. 그럼 애타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소식은 흑자 전환 소식일까요? 플러스 네. LG에너지솔루션 결국 2차 전지의 핵심은 네.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고 이익을 뽑아내고 캐파를 늘리고 이익을 뽑아내고 이걸 계속 지금 잘해왔던 기업이 에코프로인 거죠. 예. 그리고 엔솔 또한 상장을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에 네. 저금리 시기 그리고 시가총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상장을 해서 뭐 물론 물적 분할로 상상을 했지만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캐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에 그때보다 금리도 높아졌고요. 물적 분할에 대한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받기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 증설을 위해서 수주 잔고를 그 실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네. 그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불리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흑자 전환을 못한 것, 예. 적자. 두 번째 자금 조달. SK 엔솔과 SDI도 5년 전, 10년 전에 흑자 전환했을까요? 불과 2년 전에 네. 흑자 전환했거든요. 정말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도 못한다. 불과 그 코로나 이전에도 네. 흑자 전환을 앞두고 못한다 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가동률인데 가동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얼마를 벌고 있는데 이 뭐 30조, 40조 밸류가 적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네. 5조짜리 회사가 10조만 되더라도 네. 5조짜리 회사가 15조만 되더라도 바닥에서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저는 결국 지금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못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하고 있지만
기정사실화 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이슈는 예. 우리가 종목 비중을 늘린다는 건 어느 정도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었다. 네.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런 위기가 잦아들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금리 환경이 피크를 치고 조금 더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예. 주식 투자를 하겠죠. 그럼 그런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매크로 환경에서 자금 조달의 힘듦이 과거보다 해소가 된다. 어려울 수는 없죠. 네네.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이 어려움의 정도가 낮아지겠죠. 예. 때문에 이 지금의 SK온의 5조 원은 거의 극단적인 가정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20조, 30조였다라면 네. 모르겠지만 5조 원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이야기만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 SKC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네. SK 이노베이션과 SKC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네. 가격대에서 지나고나 보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SKC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있는 이유는 네.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1분기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 동사의 그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가동이 되죠. 그렇다면 전력비도 싸고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이익률도 늘어나면서 하반기의 턴어라운드는 거의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LG엔솔도 일본의 이제 동박 업체를 인수할 만큼 이게 이 에코프로가 엄청 크고 있죠. 네네. 양극재 크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양극재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예, 얘기잖아요. 예. 양극재가 커지면 음극재도 커질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들, 전구체들, 브라인드도 커질 거고 케이스도 커질 거고 알박, 동박도 커질 거고 전해질, 분리막 다 커질 겁니다. 같이 가야 양극재는 되는 거죠. 커질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 동박에 대해서 계속 내재화를 시키고 있고 동사는 1위, MS 1위 업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화학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SK온,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맥락에서 볼 만한 상황이고요. 점점 지금 그 SKCA가 그 언론을 살펴보면 화학 쪽의 포지션 매출 비중 계속 줄이고 예.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을 계속 높여가려는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SKC가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에 그 테이프, 네네. 비닐 업체는 그렇죠. 계속 변신하고 있죠. 예. 그 변신 과정도 여전히 저는 현재 준영형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 좋아지고 다 같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 바텀이 있을까?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그림을 그려줄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까를 봤을 때 당장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네. SK이노베이션과 SKC 조금 긴 호흡으로 싸게 담을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익원 지점장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 모시고 SVB 사태와 함께 종목 두 가지였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C에 대한 종목 분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혜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